네, 안녕하세요. 암과 삶을 잇는 2024 학부모 아카데미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성화중학교 교사 김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 곳 비도 오는데 먼 곳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은 경암중학교 도서관 경암누리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현재 자리해 주시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상을 보셨을 건데요. 학부모님들께서 보신 영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한 학부모 자녀 교육 콘텐츠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아카데미 강연 이외에도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대구 학부모 교육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1,10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카카오톡 대구 학부모 교육에도 챗봇을 활용하여 쉽게 콘텐츠를 찾고 연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구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의 누리집에도 다양한 학부모 콘텐츠를 활용하시거나 상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에서 대구 학부모 교육을 대부분 친구 추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하시지 않으셨거나 방법을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는 방법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니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 챗봇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챗봇 서비스 사용을 위하여 먼저 카카오톡에서 대구 학부모 교육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로봇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챗봇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학부모 교육 챗봇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 교육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챗봇 시작하기를 눌러 챗봇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챗봇이 추천해주는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뭐 볼까에서는 오늘의 추천 콘텐츠를 보실 수 있고 학부모 정보를 눌러 자녀 연령에 맞게 제공되는 다양한 학부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에 맞게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챗봇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봇 채팅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챗봇과 채팅하는 것처럼 찾고자 하는 정보를 단어로 입력하시면 관련 정보를 챗봇이 찾아줍니다. 그중 필요하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죠. 또 챗봇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사와 채팅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는 바로 가기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직원 연결을 선택하여 직접 1대1 채팅을 하거나 통화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학부모 교육의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챗봇과 함께 살펴보세요. 네, 이제 모두 친구 추가하셨죠? 네, 주변의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초, 중, 고, 특 다양한 학교급의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학교급은 다 다르지만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모두 입시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MBC에서 3부작의 교실 이데아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문제풀이 기기를 만드는 객관식 시험,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상대평가의 문제점과 함께 열린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논서술형 시험,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절대평가 등으로 대한민국 시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면서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IB 교육이 많은 부분에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6년에 걸쳐 IB 교육으로 기초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리고 IB 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월드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실 이데아의 프로그램의 연출을 담당하신 PD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70분간의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김신한 PD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 최근 화제를 모은 MBC 다큐멘터리 교실 이데아 3부작 연출을 맡으셨으며 저서로는 아빠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MBC 시사교양 PD로서 문화방송 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강연은 짧지만 PD님과 직접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현장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은 강연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신한 PD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BC 김신한 PD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 무척 많이 왔었어가지고 이제는 많이 익숙한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방송 만들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 또 많이 공유드리고 또 얘기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 소개하면은 제가 2005년에 MBC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한 근 20년 차 PD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쇼형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준비를 하고 해서 교실 이데아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저에게 관심이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 여러분 모두 다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셨을 테고 저 역시 수능과의 불화를 많이 겪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사실은 좀 육아에 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 그때 이제 출산할 때 자연 출산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자연 출산도 같이 하고 사실 자연 출산을 하자고 했을 때 뭐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빠가 굉장히 육아에 굉장히 인볼브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출산 및 육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좀 열심히 했었고 또 셋을 낳다 보니까 막내 낳을 때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육아휴직을 해야 됐었어요. 제가 첫째, 둘째를 보고 막내는 또 아내가 보고 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돼가지고 아이 셋을 막 키우고 그러던 시절에 약간 육아 우울증이 와서 막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저귀를 갈았는데 방금 갈았는지 또 갈아야 되는 건지 막 그런 반복 막 느끼면은 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브런치라는 이런 그 카카오 거기 이제 글 쓰는 블로그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연재 매거진으로 육아 에세이를 좀 쓰게 됐었는데 그것을 또 책으로 내서 육아 에세이를 또 내고 저는 좀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요. 어떻게 이제 키우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PD 지망생들을 한 12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 PD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PD 이제 제자들이 후배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12년 정도 한 2,000시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 왔었어요. 왜냐하면 PD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학생들은 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뭐 PD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PD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이
막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에 좀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실컷 놀다가 그냥 계속 놀다가 한 4학년 정도 돼서 뭐 하지? 막 이러다가 취업을 했던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죠. IMF가 지났을 때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죠. 그래서 뭐 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 때 낭만이 보통 한 1, 2학년 정도 때는 좀 놀면서 지내고 서클 활동하는데 별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확실히 이제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많이 목격해요. 사실은 저희 때보다 더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또 킬러 문제를 그렇게 잘 푼다는데 왜 글을 못 쓰고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결국은 저희 아이들의 대입 그리고 또 이 PD 지망생들이 겪어왔을 대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한 4년 동안 그때 이제 이범 선생님을 통해서 이혜정 선생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비를 좀 알게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지점은 결국은 이제 대학을 잘 간다는 것이 결국 또 취업을 잘 한다는 것이고 그 인생의 중요한 트랙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취업 현장에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아이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느끼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 교실 이데아를 한 4월 21일부터 한 3주간 방송을 했고요. 많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사실은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반복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보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에 좀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취업을 잘해야죠. 결국은 취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 특히 학부모 세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갖고 있죠. 일단 일종의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느냐? 사실 사회적으로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을 했고 또 대학의 서열로 인해서 나중에 취업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뭔가 그 이후로는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을 이제 분명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극복하지 않게 애시당초에 대학을 잘 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름을 느꼈던 분들은 자식은 서름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동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뭐 부를 세습을 또 하지만 상속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 집단들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전문 집단이 그 어떤 사회적 지위를 넘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대학에 잘 가서 좋은 그런 전문직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엄청 열심히 대학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만회하는 데 들어갈 돈을 생각해서 지금 조금 더 돈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 학별의 위력이 우리가 사실은 얼마인가라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명문대 출신 합격률 같은 걸 보면요, 5급 행정고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소위 스카이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외교관 시험에서는 한 서울대만 40%, 그 다음에 기술고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 7개 대학이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로스쿨 합격자,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이제 서울대의 로스쿨에 들어간 스카이 출신이 9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고대나 이대의 경우에도 스카이 출신이 80%고, 서강대에도 스카이 출신이 7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고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막강한 위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런 지표를 보면은 방도가 없다, 무조건 어떻게든지 잘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 명문대 위세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 어떤 학내 어떤 네트워크가 막 작동을 한다는 거죠. 막 그래서 뭐 선배님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학교 출신이면 잘 도와준다고 하고, 무슨 비밀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고 하고 하면서 뭐 그런 굉장히 그렇게 뭐 몰래 사조직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의대 같은 데를 들어가는 건 이제 워낙 공부를 잘해야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취업 시장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서류를 탈락했는데 내가 지금 학교가 좀 아쉬워서 떨어진 것 같다. 서류 광탈이라고 하죠. 바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면접에 갔는데 떨어졌어. 그럼 계속 내가 학교가 좀 약하니까 뭔가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지점은 정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하니까 면접에서 합격시키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해서 봐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면접의 위세가 굉장히 약했던 나라예요. 이 공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리고 필기 시험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 필기 시험에서 붙는 사람이 결국은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건데, 이 필기 시험에서 명문대 출신들이 굉장히 합격을 많이 한다. 자, 이 말은 이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명문대생들이 최종 합격을 많이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란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명문대생들이 사회적 지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유능한 명문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인 거죠. 시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명문대생이 시험 잘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 절대적으로 시험이 당락을 좌우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중요한 세계가 우리나라 말고는 잘 없습니다. 대입과 취업에 있어서 관문에 있어서 유사성이 거기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이제 연유를 좀 찾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부터 이제 가장 좋은 취업은 이제 벼슬이었잖아요. 벼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 대한민국 초창기의 국가주도 성장 시대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였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과 입시를 다 국가가 냈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시험이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입시를 잘 보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잘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결국 다 이권을 배분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자, 우리 서울대생이니까 너 들어와가 아니죠. 똑같이 시험 봐. 시험 보고 들어와 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능력주의. 나는 뽑힌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왔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지금 공무원 얘기잖아요. 근데 사기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 역시 매우 입시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그 직무 적성 검사, 뭐 그다음에 NCS 평가 이런 것들 다 제2의 수능이라고 불립니다. 수능을 잘 보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냐면요. 이제 고속 성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학생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자리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골라 뽑으면 늦어요. 그냥 그물망식으로 쫙 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떻게 됐었느냐? 그냥 예전에 저 위에 있는 선배 때는요. 대기업에서 학교나 학과에다가 교수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대학 경영학과에다가 무슨 땡땡 대기업 원서 뭐 20개 그러면은 술 먹고 놀고 있는 대학교 4학년생 불러다가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 아, 네, 뭐 그래야죠. 뭐 여기 저 원서 있으니까 가서 한번 면접 좀 봐. 그럼 가서 뭐 넥타이 차려입고 가서 인사하면 거의 요식행위처럼 입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잘 돌아갔었죠 또. 근데 이제 시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만들어졌어요. 각 채용 시험들이. 그 채용 시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 이 수능 시험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지식을 꺼내고 처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들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고시 준비했던 학생들이 떨어지면 사기업에 갔습니다. 그럼 사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과이 떨어져서 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하게 내야죠. 비슷한 시험을 보면은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나 이제 올해는 내가 그냥 취업할래. 그럼 이제 오는 거예요. 다 유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요즘 블라인드 면접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 적합성과 무관한 편견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해서 이제 블라인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이제 블라인드를 많이 뽑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라인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1차 면접 같은 데에서 불이익이 일어날 수 없죠. 실제로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그냥 단지 뭐 학벌이 낙하다는 이윤도 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훨씬 덜 생기죠. 면접에 가서도 그런 일들은 덜 생겨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을 매우 어렵게 냅니다. 시험을 매우 어렵게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험을 매우 잘 보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실제로 제가 PD 지망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어디 어떻게 이제 붙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서류 전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회사일수록
면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는 확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가게 될 확률들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런데 서류 빼고선 시험을만 세게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실제로는 명문대생들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외국 유학 보내잖아요. 아, 한국식 교육 이거 너무 안 돼. 좋은 거 배워. 해서 막 유학을 보내는데 막상 유학을 보내고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하버드에 가서 정말 외국계 무슨 로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다르죠. 트랙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채용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험을 못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보다 세계 랭킹이 훨씬 좋은 대학에 나왔는데 취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지금 대학에 잘 간다는 것은 그 취업에 맞는 시험에 한번 굉장히 세게 적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적응을 한번 세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런 준비를 할 때 한마디로 훨씬 더 높은 유리한 고지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저의 이제 주변의 동료들을 봐도 방송사 취업을 좀 쉽게 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비명문대 출신인 동료들의 경우에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준비했냐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건 일종의 그런 시험의 허들을 만회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뒤 이어서. 결국은 이제 핵심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 블라인드의 역설이란 말이 제가 아까 전에 지나가다 얘기 마저 안 들었는데 블라인드의 역설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 안 넘기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블라인드의 역설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을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명문대생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되는 현상. 물론 이 블라인드의 역설이란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어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그런 학벌로 인해서 떨어지는 현상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으로 붙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이라는 허들을 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명문대생들한테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라인드 역설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적어도 역설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는 시험이 있는 한 이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저성장 시대, 그리고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이 이제 깨졌어요. 민간 주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이 일부러 국가고시를 따라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더 다양하게 사람을 뽑자라는 흐름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저성장이 되니까 어때요? 예전에 그물망으로 막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다가 점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좀 천천히 잘 뽑아야 되겠는걸? 왜냐하면 이게 채용 실패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뽑았는데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왜냐?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속성장 시대에는요. 한두 명이 잘 못해도 괜찮아였어요. 얘가 잘하니까 얘가 다 하고 어깨 두들겨주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부족함 없으니까 굴러가던 시대가 저성장 시대로 바뀌니까 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아, 저런 사람을 안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머리, 일머리라는 것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채용 실패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너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공부머리가 일머리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분리돼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대규모 시험을 보느냐? 사람이 많으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명분 있게 줄이는 목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 그렇게 줄여도 누군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잘 하면은 다 잘 지내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무식하게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안 된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로스가 있겠느냐. 뽑힐 애가 안 뽑히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거고 천천히 뽑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취업 환경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필기 시험을 보지 않는 것들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필기 시험을 보지 않아요. 왜? 수시 채용 같은 걸 하는 거면 당장 대규모 공채를 하지 않으면 자, 우리는 우리 팀이 뽑을 거야. 우리 팀이 1000명이 왔는데 그걸 우리 팀이 시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용이 굉장히 그 필기 시험이라는 것들이 생략하기 시작해요. 생략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필기에 있어서의 베네핏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그걸 못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공부머리만 있는데 일머리는 없지만 공부머리 있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된 거예요. 너는 대학 때는 뭐 했어? 라고 묻는 것이죠. 점수가 몇 점이야가 아니라. 자, 이게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시를 뽑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턴을 하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왜 거기를 가? 그냥 바로 정직원이 되는 대로 갈 거야. 그래서 그런 데 시험을 엄청나게 열심히 보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점점점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어느 누구건 다 명문대생 누구건 다 그리고 이제 점점 회사가 아니 그래도 나는 그냥 정말 안 뽑으면 그만이지. 그냥 잘 뽑을 거야. 무조건 수시로 뽑겠어. 라는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필기 시험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 필기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단답형, 객관식.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떤 추격 경제용으로 썼던 막 서구에서 들어온 지식을 빨리 흡수해서 얘는 어느 카스트 교수님 만났더니 예전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다 일본에서 도란스 라디오 있잖아요. 그거 얼른 수입해가지고 그 분해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서 그대로 똑같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똑같이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똑같이 만드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시면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난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수시 인턴, 계약직 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일단 차치하고, 네. 분명히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필기 시험이 생략되고, 실무 능력들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필기 시험을 안 보는 것이죠. 실무 능력, 정말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나 주입식 교육은 어때요? 그리고 그렇게 뽑는 사람들은 공채 시험, 대규모 공채 시험이라는 게 제 친구들도 삼성, LG에 들어갔어요. 뭘로 들어간 거예요? 몰라,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너 어디 갔어? 갑자기 인사팀에 갔대요. 나는 뭐 회계팀에 가고 싶었는데, 나는 마케팅에 가고 싶었는데 그냥 인사팀에 발령됐다. 아니면 또 뭐 영업팀에 발령됐다. 불만이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사팀에 가서 저는 뭐 마케팅 팀에 있으라고 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세요. 예. 왜? 일단은 그냥 대규모로 뽑아 놓는 거예요. 대규모로 뽑아 놓고 들어와서 나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골고루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골고루 잘하는 사람들이 뽑히는 것이죠. 하자가 없이 골고루 잘하는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냥 회계팀에 보내도 얼만큼 하고 인사팀에 가도 얼만큼 하는 식으로 이제 꾸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죠. 평균형 인간에서 맞춤형 인간으로. 우리 팀은 딱 회계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넌 CPA 자격증이 있니? 너는 뭐 재무회계 툴을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냥 저는 뭐 그냥 직무 적성 검사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순간 난 정말 딱 왜냐하면 이렇게 수시 같은 채용을 하게 되면요. 이 직무 적합성 나 조직 적합성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채용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돼요. 연수 받고 뭐 어디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돌아와서 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일을 잘하는 사람, 즉 바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형 인간에서 맞춤형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 이제 IT 회사를 요즘 보면요. 요즘 IT 회사가 뭐 채용에 있어서 여러분 거의 한 30-40% 정도 차지하는 거 아세요? IT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한테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면 필기 시험을 안 봐요. 필기 시험을 안 보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내라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내. 심지어 뭐 너 인스타 저 계정도 알려줘. 그래서 이제 싹 다 받아가지고 AI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 필요하니까 솔팅해줘. 그러면은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줄여야 됐던 그 많은 것들을 알아서 줄이게 되는 거죠.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면접을 본단 말이죠. 또 필기 시험 대신에 어떤 걸 보느냐? 코딩 시험 같은 걸 봐요. 코딩 시험. 코딩 시험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나눠 줄 테니까. 우리 실제로 지난달에 좀 고민했던 케이스야. 이거 한번 코딩 문제 해결해 봐. 쫙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이제 풀러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코딩을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있어. 너는 지금 어떻게 왔니? 저 대학 2학년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일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저 그만둘게요. 그래서 이제 아주 메이저 IT 회사의 경우에는 그냥 그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회사 그만둬.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다 유명한 IT의 유명한 개척자들 다 하버드 그만두고 MIT 그만두고 그랬잖아요. 뭐 MIT 4학년까지 다니면 바보라는 둥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또 취업이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면. 그 코딩 시험 보면은 대학 재학생들 많이 막 붙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붙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붙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명문대 공대생들이 막 가고 싶은 데를 붙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방학 때만 이래. 학기 중에 공부하고 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다 이런 것들을 구획해놔요. 예, 졸업 예정자, 그래서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지금 2학기를 듣고 있거나 졸업자 이런 사람들만 딱 뽑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막 일종의 자연스러운 블라인드가 되는 것이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영어 못해도 돼요예요. 네. 영어 못해도 되는 데들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면 더 좋죠. 근데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명문대 다니지 않더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이런 것들 보죠. 그래서 학벌에 무관심해요. 그래서 어떤 뭐 땡땡 대학과 어떤 다른 땡땡 대학을 구별을 못해요. 왜냐? 요즘 본사 채용이 되게 많거든요. 본사 채용을 보통 이제 유럽이다, 미국이다 해서 직접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 보통 아시아 지사
아시아 헤드쿼터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뽑는데 보통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면접 보고.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적합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직무 기술서라는 것들을 많이 쓰게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거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다. 어떤 성취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꽤 많이 따집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따져요. 근데 수시가 점점점 늘고 있어요. 수시 채용이. 수시 채용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수시 채용을 하는 순간 그냥 학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대규모 공채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면 미래의 성공 공식과 교육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기존 시험 체제에 대한 변화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학들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은 여러분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대입이 너무 중요하고 대학이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아니 제가 어느 학교 오늘 거기 이제 아이비 선생님들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 잠깐 기다리는데 뭐 명문대의 그 교정을 너무 열심히 또 미술로 그렸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학생이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이제 선망하는 거죠.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취업이 너무 중요하죠. 취업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그 이제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용됐고 연구 성적이 얼마큼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채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공개가 되잖아요. 채용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실컷 뽑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일까? 이게 바로 지금 그냥 시험 공부만 잘하던 사람이 시험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취업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정말 선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애시당초 취업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그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수능 중심으로 뽑은 것보다 학종으로 뽑은 것들이 중요해지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학점도 더 높고 이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보다도 학종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아이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지금 현재 수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불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그런 자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뽑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학종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흐름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학종이 뭐냐? 아까 이제 직무 적합성이라든가 뭐 조직 적합성 같은 걸 얘기를 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흐름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웬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시험?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네, 엄청 유능한 분들이 수능 시험 엄청 못 보잖아요. 왜 못 보냐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제가 정리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 학생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이 100이면은 1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밖에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30만 평가하는 시험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30% 외에 70%도 평가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수를 쓰고 기술을 넣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평가했다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 30%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타당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시험 공부를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문인이면 내가 100점 중에서 예를 들어 한 85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점은 아무리 그래도 뭐 이 시험 보는 테크닉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IB 시험을 보는데 내가 IB 시험을 본다. 만점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마저도 못 받는 건 뭐냐는 거죠. 네. 객관식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더 못 보는 건 뭐냐. 결국 너무 이제 왜곡되어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수능에 대한 문제점들로 얘기가 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4C라고 하잖아요. 네,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크리티컬 띵킹하고 그다음에 코어퍼레이션, 그다음에 뭐였죠? 의사소통이랑 협업하고, 네.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객관식 시험은 그런 능력들을 기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열심히 길러왔던 사람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없잖아요.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도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못해요. 왜?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나가서 재밌게 놀래? 아니야, 나는 공부할 거 하고 갈게. 그럼 이제 가가지고 혼자 다 할 거 끝나고 나와야 돼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할 일을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친구가 뭐 어떻다고 하는데 가서 도와주고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라고 하니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같이 사는 것들을 전혀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의사소통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런 능력을 기르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게 이제 채용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무 능력이랑 무관해도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을 일단 기르고 보자 라고 하는 식이 조금 무용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성공 공식이 달라지면 이게 준비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는 말씀드렸고요. 인풋이 아닌 아웃풋이 중요하다. 너가 아니? 라고 할 때 안다 라는 것이 이제 채용에 있어서 중요했다면 너는 뭘 할 수 있지? 라고 물을 때 내가 많이 안다까지라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답이. 뭘 해야 된다. 근데 주입식 교육이랑 이 지식을 확인하는 것들이 정확히 아는지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머리랑 일머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알기는 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진정성 있는 서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직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질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소서 같은 걸 쓸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PD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하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지전능한 사람인가? 어떻게 PD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 내가 PD라는 일이 참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는 서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건 서사가 아니에요. 이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 조직 적합성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들이 정말 잘 맞았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들이란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조직과 맞겠다, 안 맞겠다가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정해진 길이란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PD가 되죠? 언론고시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거였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지?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가 되는 것이죠. 그 살아온 과정들이 서사가 돼서 내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살아보니 내가 PD가 잘 맞겠다라는 것의 결론을 얻어서 내가 여기 면접에 왔다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제 성적표 무슨 국어
뭐 수음이 안 가고 뭐 94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공부를 했고 IB에서 이런 거 이제 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뭘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합쳐서 또 소논문을 쓰게 됐고 CES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했고 자기 나름대로 관심과 꿈을 개발해온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성적표는 납작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자, 준비가 고통스러운 시험이에요. 일단은 주입식은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하기에는 죽을 맛이에요. 입 꾹 다물고 계속 가만히 듣기만 해. 그리고 혼자 열심히 외워서 문제 풀어. 라고 하는 이 방식이 죽을 맛이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점점 그 공부가 현실에서 쓸모가 없는 능력이 돼가고 있어요. 그 객관식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계속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요. 여러분 무슨 고시낭인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예요? 자, 100명이 와서 시험을 보고 붙는 사람이 5명이에요.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역사 시험 막 보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막 공부하고선 붙으면 좋죠. 나 이걸로 붙어서 내가 공무원 될 능력이라고 인정받아서 들어왔어. 너무 좋죠? 그럼 나머지 95%는요. 어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넌 어떤 능력이 있어? 전 역사 뭐 2급입니다. 뭐 아니면 뭐 A등급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들이 필요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95%가 이 낭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낭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바둑을 두다가 다른 일을 바꾸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왔던 이 세계에 대해서는 나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 됐을 경우 다른 세계로 뛰어들었을 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만의 어떤 살아왔던 서사가 있으면 내가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객관식 시험을 열심히 보는 이 수능형 시험 체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준비 정말 과연 안전하고 효율적일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수능 시험을 보고 지금 여전히 이제 객관식 시험 많이 보고 있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지점이 있냐? 당장 이제 초등학교나 더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대학에서 조만간 다른 게 뽑고 그래서 그 얼라이먼트를 대학에서 논소수령 시험으로 뽑고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들이 대학 생활을 하다가 취업이 잘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 내가 초등학생이면 어떨까? 중학생이면 그럼 어느 정도지? 제가 그건 장담은 못 하겠어요.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바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계속 트랙은 바꿔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다르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공부도 하고 정말 진짜 실력도 키우는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준비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정말 자기의 역량이 되는 거죠. 과학이나 이런 것들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정말로 잘하고 그러니까 외국에다 던져놔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실제적인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글을 쓰고 어떤 자기가 꼭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고 하는 이런 능력들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채용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새로운 채용 환경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열을지는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쪽으로 맹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가 5학년, 3학년, 1학년이잖아요. 저도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바뀔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5%가 안 됐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작지만 자꾸 열리는 이쪽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뭐 100점짜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95점, 90점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봤다가 뭐 어떤 비슷한 유사한 어떤 시험 보고 계속 시험만 돌아가면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다르다는 것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대학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싶은데 못 뽑고 있었죠. 정시 40%. 그다음에 또 내신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고교에서 중고교에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방도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는 수능 시험이 어떻게 이제 이런 IB형 시험으로 계속 바뀌어갈 것인가. IB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가 쭉 왜 채용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IB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딘가에 똑 떨어져서 그냥 독특한 프로그램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게 그냥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고 만다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긴 흐름의 연장선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 IB라는 것은 두 가지의 디렉션이 있을 겁니다. 롤 모델로서의 디렉션. 그러니까 이 IB형으로 대입제도 전체가 개편되기 위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촉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IB 학교가 정말로 지어졌잖아요. 처음에 이혜정 선생님이 뭐 이 IB 처음에 소개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롤 모델로 한번 검토해 보자였죠. 근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정말로 한국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뒤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직접 IB 수업을 한국어로 듣게 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소수의 어쨌든 지금 포션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늘어날 거고 또 반면에 대입 제도는 결국은 계속 이렇게 바뀌어 가겠죠. 대입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AI가 논소설형 채점을 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그래도 사람보다는 기계가 채점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정말로 기계가 채점을 할게라고 해서도 논소설형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실 이데아에서 IB 프로그램을 좀 깊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수능이 어떤 문제인지도 조금 확인해봤고 또 IB 학교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학교 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 많이 듣고 아침 일찍 등교하고 카메라 팀이랑 같이 점심 때 밥 먹고 수업 듣고 오고 하는 시간들을 꽤 오래 버렸고요. 수업을 찍는데 정말 매번 너무 많이 달랐어요. 너무 많이 달라서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찍었어요. 저희가 한 100회 정도는 찍은 것 같아요. 전체 촬영을. 그리고 수업도 하루 여러 개 있었었고 그래서 많이 찍었고 사실 다 보여드리지 못했죠.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관련된 책도 썼고 육아 관련된 책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 못한 부분들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 상대평가의 패러다임에서 논소수령 절대평가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가 이제 저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IB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마 제가 대구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세세한 것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아이비가 어떤 측면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는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생활 연계성이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실무적인 능력이 과연 얼마큼 있느냐의 얘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선생님 이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 나중에 왜 필요한지 알게 돼. 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죠. 이제 선생님들도 얘기하시고 학부모님도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생활 속에서 어떤 관심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범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이 모티베이션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관심 많고 세상에 너무 관심 많았던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교가 됐으면 바로 넌 꿈이 뭐야?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 그만큼 선생님과 학부모가 뭘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되게 좀 특징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학문이라는 게 현실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홍수가 막 나면은 홍수가 난 다음에 이제 땅이 막 엉망이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좀 계산을 좀 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기하학이 막 발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 돈을 내가 딸 때 이거 따야 되는데 이거를 베팅을 해 마라. 뭐 확률이란 게 생기는 것일 거고 내가 외국에 나갔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영어가 필요한 것이고 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럼 뭐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구공부를 하는 것이죠. 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진도에 맞춰서 어떤 관심과 무관하게 일단 차곡차곡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관심이 없으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동기가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는 걸 공부하라면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 제가 회계학 수업을 이렇게 대학 때 들었었는데 여러분 회계학 수업 들어보셨어요? 회계학 수업 들으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와요. 그걸로 이제 뭐 자산이 어떻고 자본은 어떤 항목들이고 그래서 대차 대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막 그러는데 대차 대조표 만들 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결혼해서 바로 알게 됐어요. 결혼하니까 어떤 거냐면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제 종잣돈과 이 모자른 거죠. 전세에 비해서. 이랬다 1,000만 원인데 내가 500만 원밖에 없으면 500만 원 대출을 받아야 되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500 더하기 500은 1000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중에 500은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 자산이 다 진짜 자산은 아니고 그 안에 부채가 있는 거고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1, 2, 3, 4, 5 막 가르치는데 되게 힘든데 여러분 돈 쥐어줘 봐요. 1000단위, 만 단위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배우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일단 배워라고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모티베이션을 많이 깎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이비의 경우에는 실생활 연계가 되게 많죠. 수학을 하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갔더니 지수 로그 함수를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수업에 뒤에 듣다가 망각의 곡선을 가지고 지수 로그 함수로 표현하는 것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절에서 지수 로그 함수라는 것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나는 수학을 포기했었구나. 네. 그런 것들이죠. 이제 학생들이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 자체를 다 다양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마이폴 학교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수업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자 너는 뭐 할래? 저는 그냥 이거 연구하고 싶다. 그럼 그 연구해. 그거 논문 보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도 있죠. 근데 아이비 학교는 그렇게는 못해요. 다 진도는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쓸모가 있는지 알면 되잖아요. 내가 내 본연의 어떤 그런 욕망, 궁금함으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그냥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럴 때 써먹을 수 있어라고 할 때 내가 써먹을 일을 경험하다 보면 그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감귤 농사를 하니까 내가 들어오니 감귤 농약을 얼마나 높은 데서 뿌리면 좋을지를 한번 고도 산출을 해보겠어. 뭐 농구하는데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포물선은 어떤 각도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뿌릴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다 보면은 그냥 이럴 때 써먹는구나.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건 안 맞잖아. 이럴 땐 못 써먹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여러분 원래 전공 과목이 맞냐 안 맞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챕터를 공부한 다음에 질문이 생겨야 돼요. 아니 이럴 땐 해결 안 되는데 다음 장 딱 넘기면은 그 챕터가 시작되죠. 왜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고민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챕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전공에 관심이 있으면요. 그 다음 챕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져요. 이게 이래서 다음 챕터가 이거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연구한 거구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갑자기 또 뭐야? 라고 되는 것이죠. 왜 이걸 또 이건 또 뭐야? 이게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IB에서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실생활 연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들을 계속 알게 되는 것이죠. 영어도 네 가지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 영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써먹을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무슨 미드를 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수업에 독일어, 프랑스어 막 듣잖아요. 전 독어 들었는데 지금도 독어 못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중에 일본어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왜 일본어 들었을까요? 게임하려고. 근데 예전에 세운상가 이런 데 서울에 가면 게임 상가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일본 거밖에 없는 거죠.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롤플레잉 게임 하는데 지금 A, B 어디로 가냐고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못 알아먹으면 화나니까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지금도 일본 여행을 그냥 혼자 다녀요. 근데 저는 독일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욕망이 없었으니까요.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관리 차원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래서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모두 다 되게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요. 아니 내 문제가 내가 성적이 좋다고 내 문제가 있고 없다고 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문제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수준 높게, 수준이 조금 높지 않게라도 어떻게든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무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맨날 하는 얘기가 저희 되게 고생 많이 하지만 결국 저희가 대학에서는 빚을 많이 볼 거래요. 이렇게 졸업생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화학 시험 시간에는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실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실험을 공부하고 영어도 영어를 잘하는 거고 말하고 쓰고 표현을 다 하는 것이고 국어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사실 뭐 살면서 얼마나 정답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일루 가도 절루 가도 다 정답이 없을 때 귀한 거는 사실 얼마나 깊이 고민해서 후회 없이 결정하느냐잖아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느냐의 문제겠죠. 두 번째는 이제 표현하고 평가하라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아웃풋을 해야죠. 내가 안다. 이 친구가 사실 말은 잘 못하는데 다 알아요. 그 이제 IB에서는 안 통하는 것이죠. 말 못하면 모르는 거다. 어떤 학생이 어느 유명한 수학자 얘기를 꺼내면서 만들 수 있으면 다 완전히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유하면서 뭐예요? 표현한다는 거는 만들어내는 거죠. 꺼내는 거예요. 아웃풋. 근데 이 꺼내는 것들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꺼내는다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꺼낸다는 것은. 글로도 써야 되죠. 또 때로는 말로도 해야 되죠.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어떤 때는 어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서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술 시험, 논서 수령 시험, 보고서 시험, 보고서 평가 같은 것들로 이제 제공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세상과의 접점들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많이 발달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요걸 못한 이유가 공정성 문제 때문이었죠. 예, 논서술 시험, 구술을 어떻게 말한 거를 어떻게 점수를 그것도 대학 가는 막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IB의 채점 시스템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보시면 아실 테고 이것들은 꽤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시니어 채점관들이 시드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채점관, 일반 채점관들이 채점을 할 때 이렇게 시드 페이퍼를 숨겨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잘못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블럭 아웃 돼가지고 로그아웃 돼서 채점을 못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재평가 받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투입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IB 시스템의 이제 공정한 채점이 사실은 뭐 요것만은 아니죠. 되게 복잡한 시스템도 있는데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논서술 시험이란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방송에서는 뭐 다 설명을 못했는데 이 시드 페이퍼가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이 시니어 채점관들이 시드 페이퍼를 만들면요. 첫 번째는 채점관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 채점관 그룹한테 이 시드 페이퍼의 3분의 1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27점이야. 요렇게 점수를 채점하면 요건 요 정도 수준이면 24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채점 기준에 맞게끔 채점한 샘플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학습하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요거는 26점이구나. 요건 요래서 27점이구나. 이걸 다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3분의 1 시드 페이퍼를 뭘로 하느냐? 주면은 그걸로 자기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투입될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투입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거기 통과가 되면 실제로 10묶음씩 중에 시드 페이퍼가 하나씩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제공되면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죠. 평가하는 것들이 제가 그래서 못 믿겠어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했는데 평가 이제 정말 정식 채점관들에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보안을 너무 중시해서 이제 내가 채점관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채점관을 공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실제로 채점관은 아니지만 일반 학교에서 IB 학교에서 예상 점수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상 점수가 이제 이 체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B 점수가 나오기 전에 이제 대학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예상 점수를 주면 지원을 하고 최종 점수가 그거에 맞게 나오면 컨펌해주는 형태죠. 그 예상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IB에서는 만약에 내가 뭐 45점 만점 중에 38점이다.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40점 정도 되는데 38점밖에 안 줬으면 예상 점수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었던데 못한 거야.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근데 26점밖에 안 되는데 36점밖에 안 되는데 38점을 줬어요. 뭐 어때요? 좋은 데다가 많이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상 점수 주는 것 자체가 정교하게 꽤 잘 일어나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세요. 예상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너 착하니까 뭐 많이 줄게 뭐 이게 아닌 거죠. 막상 오픈했는데 미달하면은 실제 시험 보고 미달되면은 대학 못 가니까 정확히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점수 했는데 이 일치도에 있어서는 처음엔 좀 막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요 시드 페이퍼를 첫 번째 보고 학습한 다음에 테스트 거쳐서 이걸 시험 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신 이 시험지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시험지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채점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같이 채점을 해요. 실제로는 여러 명이 같이 채점해서 여러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점수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1, 2, 3, 4 네 번에 나눠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맞춰가는 과정을 시험처럼 눈에 보이게끔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9, 29, 29, 30점이 나온 거죠. 이제 이 30점 이 선생님도 29점 줄까 30점 줄까 엄청 고민하다가 30점 줬는데라고 하셨죠. 매우 대동소이하게 나온 거죠. 이 정도는 매우 놀라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 수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체 중에 일부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영역의 능력을 다 평가한 거죠. 거기서 나오는 오차라고 봤을 때 뭐가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시험인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뭐 0.1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정말 그 학생의 능력이 정말 0.1점 단위로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만점자인 학생에게 어떤 학생이 올해 만점을 받았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가상으로 그 다음의 수능을 모두 다 같은 날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하면 다 만점 받을까요? 아니겠죠. 왜일까요? 오차란 게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건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오차가 감춰져 있죠. 근데 이 시험은 오차가 드러나요. 단지 그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오차란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같은 데에서 신뢰도가 100%다 라고 하는 것은 점수가 누가 채점하든 간에 똑같은 점수가 100% 나오니까 신뢰도가 100%죠. 하지만 이 시험이 어떤 점수에 어떤 오차가 전혀 없이 정확하게 어떤 학생이 점수를 부여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도순 교수님 있죠. 그 수능 그 처음으로 만드신 평가원장 그 선생님께서 수능이요 진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진짜 한 10% 정도는 벌어질 거예요. 왜냐? 실제로 이 수능 시험은 그 해 처음 만들어져서 바로 따끈하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보통 지능 검사는 그 지능 검사를 범용화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계속 줘서 이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해보고서 어떤 건 빼고 넣고 조정하는 과정을 미세하게 다 거쳐서 이제 범용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운이냐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만큼 넓은 영역에 있는 능력을 평가했는데 이 정도의 오차가 나온다? 매우 적은 오차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공정성 담론에 있어서는 이제 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점수가 40점 만점에 막 29점 주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뭐 38점 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부 평가, 내신에 있어서 지금 내신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하고 선생님들은 위축되는 보호받지 못하는 방식이잖아요. 루브릭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IB의 경우에는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대해서 다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평가를 마친 이 점수에 대해서 전부 혹은 샘플을 IB 본부에 일단 다 보내면 전부 혹은 일부를 모니터링을 해서 시험 점수가 잘못되어 있으면 교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어느 선생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 학교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평가가 매우 정확해진다. 그래서 표현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 다양한 표현을 실제 공정한 평가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이런 입시 체계를 바꿀 되게 중요한 롤모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다원성과 포용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국제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 문제로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또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교육시키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명문대에도 보낼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고 정교한 시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두 개가 가장 아이비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첫째, 다원성, 다양성, 어떤 글로벌 인재, 아주 뛰어난 인재를 만들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세계 상위권 대학들이 그 점수를 봤을 때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1년의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평가 방식이죠. 그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도 봐도 내신은 원래 들쑥날쑥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든 내신은 들쑥날쑥한데 굳이 그거를 모더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다 이 균질하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평가를 하려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게 세계의 어떤 나라나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느 아프리카, 아시아 막 이 나라에서 나오는 평가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에서 확인해서 모더레이션을 거치겠다는 건데 이 방법이 한국의 입시에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학교 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정하기를 너무 원하니까요. 단 이제 보정을 정확히 했을 때 특목고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실제로 기회 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우리나라는 약간 상대평가를 무슨 균등 선발 효과로 약간 좀 부작용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막 학교는 다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원성을 중시하는 것이 어떤 거냐?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절대평가라고 생각해요. 절대평가를 하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죠. 경쟁하지 않고.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뷰 때. 절대평가하면서 어때? 라고 하니까 저희 학생들이 정말 서로 너무 도와주고 자료 공유하고 막 가르쳐주고 교실 가보면은 구석구석에서 다 누군가 설명을 하고 누군 듣고 있어요. 난 내가 이걸 잘하니까 가르쳐줄게. 난 이거 못하니까 난 배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고 상대평가는 어때? 배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돼요? 이거 알려줘라면 안 알려주고 넌 그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진짜 그런 소리 듣느니 내가 혼자서 배우고 말지.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서로 막 정말 많이 가르쳐주죠. 어떤 한 학생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가 시험을 딱 보는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가르쳐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걸 애들이 잘 푸는지 좀 걱정이 됐대요. 이게 정말 한국 현실에서 이게 들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약간 인성 개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협동과 협력 관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항상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학생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학생들 미묘하게 우리 언제 만날까? 아, 난 5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때까지 안 되는데 5시 반에 어떨까? 난 그때는 뭐 해야 되는데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사실 사회생활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죠?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조정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공부가 되게 빡세요. 그런데 막 팀 발표를 하래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왔어. 그냥 왔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열심히. 팀으로 묶였어. 우리 뭐뭐뭐 할까? 넌 뭐 좋아해? 이거 하고 너 해. 근데 내가 나는 열심히 안 하고 싶은데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 나도 그냥 한 거야. 근데 막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끌려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약간 낙오되지 않게 함께 가는. 그러면서 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함께 하는. 제가 그 강은희 교육감님 인터뷰하고선
제가 끝나고선 잠깐 얘기를 나눌 때 교육감님이 이 어떤 사진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이게 아이비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다고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어느 초등학교에 어떤 아이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고 그 모둠에서 이제 게스트처럼 한 3명의 학생이 와가지고 이걸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발표를 하는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 듣고 있는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냐 싶을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 열심히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저는 정말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현실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우월해지고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모자르면은 열등해지잖아요. 관계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굉장히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죠. 자기 학습에도. 이런 중요한 지점들이 있고 요 세 개가 저는 다 지금 채용이라는 채용 환경에 있어. 그래서 또 그리고 향후의 입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이 잘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어쨌든 채용이 잘 되기 위해선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이 수능 시험 형태의 시험을 잘 보게 해야 하겠다라는 분명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인가 향후에도. 지금 고3, 고2에 계신 분이 아이비 수업 아닌 학부모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쩌란 거냐 말씀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설령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학을 갔을 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식으로는 공부 정말 잘했는데 유학 가서 처음부터 다시 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표선고에 가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크게 붙어 있어요. 벽에. 이게 너무 중요한 제일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제 촬영을 하면서 너무 공감을 많이 했던 마지막에 이제 교장 선생님 인터뷰 나오는 순간에 저게 보여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교육 및 입시 패러다임 전환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또 현실 입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기도 하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또 아이비 학교로 보내게 될 수 있을지 좀 모르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제도적인 여러 이유나 자기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롤모델로서 이 지금 변화를 계속 지금 추동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랙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시험으로 가야 하는가, 이 두 개의 미션을 지금 개인이 그리고 이제 사회가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채용이랑 입시 체제를 위해서는 이제 뭐가 효과적인지를 조금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게 유명한 그 정말 다득점했던 유명한 선수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스케이트를 퍽이 있는 데를 향해서 스케이트를 몰지 않고 퍽이 가는 데를 향해 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저기 있잖아요. 수능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로 가면은 미래에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미래에 어디 가야 되느냐.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도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잘 공부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다 같이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강명 소설가 아시죠? 그분이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외주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뒤에도
1871년 조선 군대와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싸워 미군은 3명이 죽고 조선군은 300명 이상이 사망한 뒤에도 1875년 일본 해군이 증기기관을 갖춘 배를 타고 와서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조선군 35명을 살해한 뒤에도, 그래서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과거 시험에 매달렸다. 1879년 문과 정시 응시자 수는 21만 명이 넘었다. 네. 지금 이 과거 시험은 요 1879년 이후로 한 아마 10년 이내로 폐지됐을 겁니다. 그죠? 폐지됐었고 아마 그때도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마지막 유생이 있었을 거예요. 네. 누가 돼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시간 갖기 전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아마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죄송하고 7월 15일부터 대구교육 학부모 채널에서 끊김없는 풀 버전 영상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놓치신 부분은 다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사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와 관련하여 기탄 없이 강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사님께서는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감안하시어 큰 틀에서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열심히 다 들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연을 들으면 그 원 메시지를 찾는 타입이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지금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은 IB 교육에 그 아이도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강연자님께서 PD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계속 귀를 잃지 않으려고 정신줄을 잡고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런 IB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과도기나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제 큰 틀에 맞춰서 그런 인재상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상황들이 많이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최대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미 대학생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이 지났으면. 그럼 이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도 또 똑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언론고시들을 오랫동안 준비하기도 하는데 합격률이 오히려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대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채용이 그쪽으로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자기 현실에 맞게끔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 그리고 방향을 그쪽에 두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부모님 말. 일단 저는 IB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일단 IB 교육 자체가 그냥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을 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생 아이 학부모로서 어쨌든 첫 번째 목표가 대학 입시잖아요. 근데 이 IB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결론적으로 대학 입시에 연결이 될런지 그게 솔직히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치, 그다음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 새로운 교육에 문을 열어놓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논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B 학교를 얼마나 도입 확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입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 수능 최저를 IB 점수 몇 점 이상으로 호환시켜 준다든가 아니면은 수능 최저를 많이 없앤다든가 이런 검토들이나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런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몇 년도 대입 개편안 같은 데서는 논소수령 도입이 너무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 IB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어느 학교더라도 그런 시험들을 더 보는 그런 체제로 많이 바뀌겠죠. 그렇게 바뀔 때 또 맞춰서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언제 몇 %가 된다는 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도 더더욱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은 너무 맞고, 그러니까 일단 오리엔테이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글로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줄어들기는 어렵고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강사님 말씀대로 IB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어떤 지표를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연 전에 여기 신청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사전 질문도 제가 몇 가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B가 대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부모님들이셔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께서 IB를 선택하면 좋을지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학부모님들이랑 그다음에 학생들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IB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좀 뭐랄까요? 좀 기존 교육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학생들이 오겠다고 해서 온 경우들도 정말 많아서 놀랐어요. 이게 저는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한번 제안을 해서 수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먼저 알아보고 하겠다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누가 좋으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상위권의 경우에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만 진짜 상위권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중위권의 경우에도 실제로 저는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선천적인 능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빨리 못 풀겠던데요. 지금 제가 국어 시험 저도 봐봤어요. 제가 그래도 책을 2권이나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신문에 칼럼도 1년 썼거든요. 근데 제가 한 68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잘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싶고, 하위권 학생은 하위권 학생대로 이유가 있겠죠. 공부를 안 하는 이유.
그런 학생들에겐 더더욱 공부할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어떤 고민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아이들의 성향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뭐 활발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이런 학생들이 일반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제지를 당했단 말이죠. 질문하지 마. 뭐 아니면 엉뚱한 얘기하지 마. 수업 방해하지 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좌절한 학생들이 여기 왔더니 계속 자기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 맞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학생들이 무슨 만담가 같은 사람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이 학문적 엄밀성을 갖춰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뭐랄까요, 되게 뭐 토커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꼭 그런 학생들이 아주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인 아이도 있고 되게 내성적이고 또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부를 차곡차곡 되게 잘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잘하는 거가 앞으로 사는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나중에까지 잘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네 생각이 뭐냐고 할 때 대답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냥 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순종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따라갔다라는 것을 칭찬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양한 학생들이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비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아이비 교육을 자녀들을 이제 받게 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아이비가 이런 문제가 있다 뭐 하는데 사실은 아이의 입학 결과라든가 또 성향이라든가 그 학교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 고민한 게 AP를 갈 것이냐 IP를 갈 것이냐 고민했고 A 레벨을 갈 것이냐 IB를 갈 것인가 고민했는데 우리는 수능을 갈 것인가 IB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게 고민할 상황인가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네, PD님 말씀으로는 상중하 모든 수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인 아이들은 참여하면 좋고 또 오히려 소극적인 아이들도 또 뭐 모범생 선생님 말씀 잘 따르는 아이들도 아이비 학교에 가서 현재 미래에 또 바뀌어가는 취업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요. 사전 질문으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아이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계실 건데요. 아이비 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학부모의 역할이 제일 없을 것 같아서 아이비를 보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의 역할이 많을수록 조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학부모의 역할이 내가 이제 100을 했는데 아이비 가서 이 역할을 100으로 어떻게 또 새로운 100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아이 스스로 잘 해야지만 좋은 것 같고 그냥 아이에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비는 생각보다 어려운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이슈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백업을 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이비 학교가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식이건 간에 이제 기초학력을 잘 쌓아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 뭐랄까 수준 높게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조금 또 갖추고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워낙 학교에 오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강행군이어서 네
건강 관리도 사실 본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아이비의 좋은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안 시키는 것이 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교육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학원을 간다든가 뭐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입시 체제랑 뭔가 병행하거나 호환시키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제도가 좀 정착될수록 좀 변화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B에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잘 가서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전 질문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질문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교실 이데아를 3부를 끝까지 다 보면서도 이 PD님께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강사님께서 오늘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교육 대전환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냥 어느 기간 동안 만들고 방송하고 끝나고 이제 다른 거 만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다큐멘터리 경우에는 준비 기간도 좀 길었었고 혼자서 준비할 때도 있었고 근데 좀 캠페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하기 전에 토크 콘서트도 한번 열고 그럴 때 거기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건데 원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빨리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혜정 소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학부모는 유권자니까요. 어떤 교육을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디렉션, 그 다음에 또 이런 교육이 실제로 가능하니까 이런 쪽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질수록 충분히 잘 바뀌어질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결국은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또 수능으로 계속 바뀌어 왔듯이 어떤 시험이든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이 오면은 갑자기 또 바뀌는 순간들도 저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좀 계속 요구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대로 영원한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강사님 강연을 다 여기 들으셨듯이 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캠페인 문화가 되어서 좀 저희들이 스스로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 또 이 교육의 대전환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신환 PD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강연 신청하실 때 남기신 번호로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가 주소가 발송되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음에도 더욱 알찬 학부모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11일 최지혜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대구 1과학고등학교에서 제2회 학부모 아카데미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오늘날의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정책으로 실현되어 교실의 변화가 있기까지 교육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구교육청도 현장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암과 삶을 잇다 학부모 아카데미 올해 첫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